아니 그 자식이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너희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 비밀이거든 지금 그러면은. 자 봅시다. 힘들죠 여러분? 이번 주 체육대회랑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할 거고. 그래서 저희 아침 수업이 요거 2학년이었는데 요거 2학년이 이번 주에 체육대회랑 수학여행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학년이 어려운 거 배웠거든, 고전 시간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숙제 열심히 해오는데 갑자기 한 명이 소리 듣더니 먼저 해명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아직 두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번 주에 수목금을 수학여행을 간대. 그래서 그러면 월화에 하라고 그랬었는데 앞에 월요일에 체육대회가 있다는 거야. 그럼 화요일에 하라고 그랬더니 화요일은 피곤해서 안 된대. 그래서 숙제 안 해오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20문제 풀고 귀가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죠.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체육대회 때 하루 정도 못 풀 게 확실하니까 오늘 어느 정도 풀고 들어가야 돼요. 못 쓸 때가 아니라 못 쓸 때가 아니야 지금. 풀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문법은 문장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5월은 한 달 내내 문장편을 빡세게 들어갈 거고요. 5월에 문장편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리고 6월부터 다시 한번 2회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월은 여러분이 문법을 좀 빡세게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의문변동이 제일 쉬운 것 같긴 해, 문법 중에서. 그리고 또 학생 입장은 좀 다르죠. 학생들은 오히려 문장편이 더 쉽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 또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의문변동이 제일 쉽긴 해요, 그래도. 자, 봅시다. 그래서 문장편은요, 의문변동과는 조금 다르게 해당되는 기출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양이 많이 적어요.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문장편의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이죠. 문장 성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문장 성분 할 거고 다음 주에 문장의 짜임새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높임, 시간, 피동, 자동 이런 표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높임, 시간, 피동, 자동 같은 문법 요소를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은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기본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문장편의 가장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아주 천천히 나갈 거고요. 이렇게 천천히 진도 나가는 건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잘 즐기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문장 성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장 성분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랑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부터 짚고 들어갈 겁니다. 품사인데요. 우리 품사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이 날까? 우리 아이들 3월 첫 주쯤에 배웁니다. 품사를 우리가 3월 1주차, 2주차에 배웠는데 역시나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네요. 자, 품사가 뭐게? 웃음. 지금 세 번째 뭐죠, 지금은? 품사가 뭐게? 품사가 뭘까요, 여러분? 괜찮은 접근이었어요. 품사는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야.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야. 품사는 단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 아무데나 쓰세요. 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는요, 첫 장 넘기시면 필기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품사까지 쓰기 작을걸? 알아서 해보세요. 근데 보통 가로로 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아, 작게 쓰면 돼요, 여러분. 혹시나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종이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2페이지를 만들어준 거죠, 종이를. 자, 아무튼 그래서 품사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품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단어예요. 즉 하나의 품사는 하나의 단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단어는 뭐야? 단어는 띄어쓰기 단위, 조사만 예외.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품사를 보려면은 기준이 뭔지 알아야 돼. 기준이 뭔지 알아야 분류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기준부터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형태예요.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가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면은 가변어라고 하고요. 안 바뀌면 불변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뀌지 않는 경우를 먼저 볼 거야. 어떤 경우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어 형태가, 그걸 불변어라고 할 거고요. 활용을 할 때 바뀌는 단어를
있습니다. 자, 기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기능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 바로 어누로 끝나는 애들. 체험, 용언, 수식언, 관계언 이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불변어에 해당하는 애들을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체험이죠. 그쵸? 그리고 또 관계언이라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수식언이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언. 요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대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냐를 또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품사편을 깊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다 필기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체어는 몸체자예요. 몸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연애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관계어는 말 그대로 관계에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무슨 관계? 문법적 관계. 그죠?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을 해줄 때 꾸며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꾸며주는 기능을 가진 애들을 의미해. 얘는 홀로 쓰이는 기능을 가진 애들. 그리고 얘는 용이니까 활용. 그래서 활용이 되는 기능.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활용은 곧 형태가 변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뭘로 들어갈 거야? 우리가 아는 사로 끝나는 애들로 들어갈 거야. 조금 더 세분화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체험의 세 가지 기억나는 사람? 명사 또? 세 가지야. 명사. 대명사 또? 수사. 맞아요. 그래서 체험의 세 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가 이제 아는 이름 나오기 시작하죠. 세 가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체험이고요. 관계형. 이거 뭐예요? 하나 있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조사. 잘했어요. 오, 다들 폼이 나쁘지 않아? 수식어 두 개는 뭐 있었지? 침묵의 시간. 자, 관형사랑 부사. 관형사 부사 중요해요. 오늘 아주 중요하게 볼 거야. 자, 독립어는 감탄사. 맞아요. 용어는 잘했어요. 동사, 형용사. 그럼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9개로 구품사로 세분화되는지를 좀 알면 좋겠죠. 명사는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이름 명사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 대명사는 뭐야? 명사를 대신한다.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그럼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겠죠. 숫자. 자, 그럼 조사는 말 그대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관형사는 뭐예요? 뭘 꾸며줘, 관형사는? 자, 기억에서 끌어오세요. 뭘 꾸며줘? 체험이죠. 이런 관형사는 체험을 꾸며줍니다. 부사, 용언, 그리고 용언까지 나오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문장 전체. 오, 문장 전체. 또 용언이 하면서 들어가서 또 용언, 문장 전체, 관형어, 부사어까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정 나타내는 말. 동사는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겠죠. 형용사는 상태, 성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랑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품사이기 때문에 일단 품사부터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간 겁니다. 품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자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세 개를 간단하게 가장 간결한 버전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문장 성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문장 성분이라는 건 대체 뭐냐?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장 성분은 뭐예요? 뭐가 문장 성분이야? 주어. 목적어. 그래. 걔네는 무슨 역할을 해, 문장에서? 무언가를, 문장을 만드는데 힘을 쓰겠죠, 걔네가. 걔네가 있어야 문장이잖아. 맞아요. 꾸며주는 역할도 해요. 그게 관형어의 역할이죠, 부사어가.
그래서 문장 성분은 어쩌고 어로 끝나는 애들 방금 얘기했던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이런 애들이 있네요. 전부 다.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야.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인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끊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건 우리가 영어 시간에 훨씬 더 많이 해요. 주어랑 동사 찾는 거. 그쵸? 영어 시간에 훨씬 더 많이 해서 생각보다 익숙할 거야. 자, 그러면은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볼 건데 우리가 품사를 방금 기준에 따라 나눴던 것처럼 얘도 한번 기준에 따라 나눠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해볼 거는요. 성분을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성분은 주성분이라는 거야. 누가 봐도 겁나 중요해 보이는 등점. 주성분. 4개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주성분에. 자, 그 다음에는요. 부속성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볼 겁니다. 좀 덜 중요해 보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딱히 위에 있는 연관 없어 보이죠? 이름부터. 자, 봅시다. 얘네는 왜 이렇게 이름이 나뉘냐? 첫 번째, 주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애니까 이름이 주성분이겠죠. 그러면은 생략을 하면 돼, 안 돼? 생략을 하면 안 돼. 무조건 문장 안에 있어야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주성분의 특징은 생략 불가능 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속성분은 어때요? 이름부터 약간 생략 가능해 보여. 그치? 부속적인 느낌이잖아. 그쵸? 얘는 생략 가능이에요. 사실 문법은 생각보다 기본 개념어에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자, 그럼 독립성분은? 독립성분은 그냥 혼자 논다야. 말 그대로 독립어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성분에 불과해. 그래서 뭐 꼭 있어야 되니 말아야 하니 이런 논쟁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편이죠. 홀로 쓰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문장 성분을 크게 나눠볼 거야. 자, 그러면요. 이 주성분 안에 어떤 애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네. 그쵸? 그래서 어떤 애가 있는지 좀 들어가 봅시다. 주성분은 문장에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애들이야.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문장에 무조건? 영어랑 똑같아.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주어 있어야지. 그치? 또? 동사. 그러니까 그 품사고 서술어. 그쵸? 또? 서술어가 있고 서술의 주체인 주어가 있다면은 객체인 목적어도 있어야 돼. 그리고 보어라는 애도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라는 아이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어. 자리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서술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볼 겁니다. 자, 그럼 부속성분은 뭐냐? 딱 두 가지 있어요. 바로 관용어와 부사어입니다. 약간 감이 오죠? 어떤 느낌으로 묶이는지. 얘네는 아까 수식어에 묶여있던 애들 이름이 되게 유사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독립성분은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독립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주어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야. 자, 주어는요.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적. 서술어의 주인이 바로 누구야? 주어야. 그쵸? 그럼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야. 객체적. 목적어는 서술의 객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럼 보어는 뭐야?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서술어는? 서술어는 말로 꼭 있잖아. 그렇지? 서술어는 그냥 말 그대로 서술하는 성분. 이게 다야.
자, 이렇게 해서 주성분의 네 가지 한번 파악해봤고요. 바로 부속으로 내려가 볼 겁니다. 자, 관형어는 우리 관형사의 역할이랑 되게 유사해요. 기능이. 뭐겠어? 체온을 수식하는 성분이야. 자, 그럼 부사어는 어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언 단위로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까지 가려면은 용언에 추가적으로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 수식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 수식하는 성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서술의 객체라는 기능을 해요. 이거 아까 우리 목적어에 썼던 거 아닌가? 종종 부사어도 서술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안녕하세요. 앞에서 책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니, 스프링만 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와, 늦게 왔어요, 여러분. 7시 수업인데. 저 개인적인 오케이. 이따 얘기해주세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독립어로 한번 들어가 보자. 독립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성분이죠. 그냥 똑같아. 계속 같아. 홀로 쓰일 수 있는 성분. 요렇게 성분 이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헷갈려요, 슬슬.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감이 안 와요. 이제 그때 조금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전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뇌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서술의 주체, 객체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높임 표현에서 맨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주체랑 객체를 구분하는 거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이런 거 맨날 헷갈려 해요. 그리고 피동사동 할 때도 객체랑 주체 바꾸는 거 늘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주어, 객체는 목적어 아니면 부사어 이 두 개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자, 계속해서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목적어가 어떤 문장에 꼭 있어야 돼. 그럼 그 문장의 서술어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들어갈 때는 늘 문장에 타동사가 함께 들어간다는 특징. 우리 이거 영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 그쵸? 한국어도 똑같아요. 타동사가 쓰이면은 목적어가 필요해. 자동사가 쓰이면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근데 우리 이거를 영어처럼 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이잖아.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가 쓰인다는 거는 서술어 자리에 타동사가 있다는 거구나라고 이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어는요. 서술어 자리에 무조건 되다, 아니다만 올 수 있어. 얘네밖에 안 돼. 그냥 무조건이야. 되다, 아니다가 오면 무조건 그 문장에 보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보어가 쓰였다는 건 무조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거죠. 보어를 가장 잘 놓쳐요. 자, 서술어는 당연히 동사, 형용사겠죠. 보통 동사, 형용사가 생깁니다. 이 용어니까 이게, 그죠? 이 정도로 서술어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문장 성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가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우리 문장 성분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땡땡어라고 끝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를 그냥 가볍게 N어라는 이름으로 붙여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어쩌고 라고 그냥 정의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N은 주, 목적, 보호, 서술, 관형, 부사, 독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어를 만드는 방식,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어떻게 만드냐. N어는요, 그냥 체험 뒤에 반드시 뭐 붙어야 돼? 조사 붙어야 되지. 체험 더하기 N 격조사는 충분해요.
헷갈릴 수 있겠지만 격조사라는 거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N격이라는 거는 N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라는 겁니다. 그게 체험 뒤에 붙어서 이 체험과 조사를 합한 값이 문장 성분, 이 N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우리 주어는요, 체험 뒤에 뭐가 붙어야 돼? 그러면은 무슨 격조사? 주격조사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뒤에 주격조사를 붙여서 만들 거예요. 그럼 목적은 무슨 격조사? 목적격조사. 그럼 밑에 보어는요? 복격조사가 돼야겠죠. 서술어는 서술격조사. 관용어는요? 관용격. 어렵지 않죠? 관용격조사. 부사어는 부사격조사. 그러면 독립어는 뭐게? 독립어는 뭐가 붙게? 무슨 격조사게? 참고로 독립격은 아닙니다. 독립격은 아닙니다. 혹격이라고 불러요. 부를 호자야. 혹격조사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어라는 즉 문장 성분을 만들려면은 체험 뒤에 격조사를 붙여서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격조사의 종류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종류는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 신상 좋습니다. 여러분들 점수에도 좋아요. 자, 주격조사 뭐 있을까요? 자, 은는을 얘기했으면 함정이 걸린 거죠.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그 주격조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랑 가밖에 없습니다. 이, 가. 기억해 둘게요. 은는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은는은 다 보조사예요. 격조사가 아니고. 조심하시기. 자, 그럼 목적격은 뭐가 있어요? 을을 잘했어요. 을, 이 들어가죠. 복격은 뭐 있게? 이가입니다. 이거 이가라고 한 거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 주격조사랑 똑같네. 그럼 우리는 뭐랑 뭘 헷갈릴 가능성이 커? 주어랑 보어를 헷갈릴 가능성이 크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할 거야. 이따가 비교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서술격조사는 뭐가 있게요? 처음 들어볼걸? 2단입니다. 자, 이 2단은요 조사잖아. 조사는 어디에 들어가? 품사상으로 불변어죠. 원래 변하면 돼? 안 돼? 활용할 때? 안 돼.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예외야. 쟤는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로 들어갑니다. 특이하죠? 아무튼 관용격 조사는 뭐가 있을까요? 의, 잘했어요. 자,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다 제끼고 안 나와. 그럼 그 부사격이에요. 얘가 제일 많은 종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에게, 로, 에서.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겁니다. 등등등. 엄청 많아. 다 쓴 것도 아니야. 대표적으로 3개 정도가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보고 안 되면 부사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격조사입니다. 이거 있죠? 그쵸? 수인아, 지우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그쵸? 폭격조사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 뒤에 이런 격조사가 붙으면 아, 얘는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놓치지만 않으면 아마 힘들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아직 없을걸? 아직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자. 이제 여기가 기본적인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뭘 얘기해야 하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논쟁하고 질문하러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쟁점은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입니다. 둘 다 어때요?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는 모두 똑같이 가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헷갈려하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시험장만 가면 또 괜히 깊은 생각을 해서 헷갈려하기 시작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알아두시면 조금 좋기는 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2시에 여기 옆에서 이번 강의실에서 수시 설명회를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2학년, 3학년 생기부스 학생들 있죠. 수시 원서를 써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거냐, 몇 점 되면 어디를 갈 수 있냐,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학생 보면은 어디를 갈 수 있냐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는 설명회였어. 그래서 그때 이제 앞에 분보고 1이 있었고 뒤에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설명회는 이번 달 말에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여러분들 과탐 선택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탐을 어떻게 골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 원하는 과에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회가 이번 달 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간하면 그거는 꼭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대부분 이과를 진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교환학생들은 과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꼭 그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의 시간이 안 된다면 부모님이라도 가서 수강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위한 설명회는 그때쯤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중학생을 위한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또 5월은 설명회의 계절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아무튼 수시 잘 챙기시고 정시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부터 여러분 시험을 딱 한 번 봤습니다. 1차, 5차, 딱 한 번 봤어. 아주 수많은 시험을 한 번 봤어. 벌써 정시 생각을 입에 올리면 안 돼. 그럼 불경한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 하는 말이에요. 정시 같은 불경한 말은 입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다녔잖아요. 근데 특목고라고 하면은 보통 다들 수시라고 생각해. 수시로 이제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다. 성적이 조금 낮아도 수시 활동으로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쉽게 가고자 특목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뭘 했냐?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하고 뭘 하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 생기부를 열심히 지금 대학 가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간과했던 거 한 가지. 생기부를 보여주려면 성적이 통과돼야 돼. 성적이 나와야 생기부를 들이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만 학교 생활에 너무 재밌었던 나머지 생기부는 열심히 채우고 성적은 생기지 않는 반대로 해버린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학할 때 자소 쓰고 들어가니까 입학할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꿈은 늘 같았어요. 경영학과 같았어요. 쭉 그냥 통일. 그런데 3학년 1학기쯤에 여름방학에 혼자 자습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문득 그 심신미약의 상황,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는 심신미약의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질문.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경영학과는 수학을 진짜 많이 해요. 띵동 뭐지? 수학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 경영학과 친구들은 진짜 하루 종일 수학만 해요. 고학년 때처럼 늙이면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수학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생각해보니까 안 맞는 거야, 적성에. 내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경영학과에 가서 뭐 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내 시선 끝에 닿은 게 고전 시가의 모든 것이었어요. 좋지 못한 시선 처리였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3년 내내 국어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은 거야. 국어는 심심하면 그냥 퍼보면 되거든? 그거 재밌잖아.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국어만 전교권이었어요. 항상 국어만 1위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국어를 좋아하고 국어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교무실에 가서 문을 열고 저 국문학과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될까 안 될까 이거?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진로 바꾸는 거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지.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럼 그때 이제 접고 그냥 그럼 뭐 대학 가서 복전해야지 하고 말았으면 되잖아. 근데 당시의 타이밍은 3학년 1학기 신신미학의 여름방학. 고집이 쓸데없이 세.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그냥 정시로 국문과를 가는 수밖에 없겠네 라는 최악의 결론을 내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른 학교 공부할 때 저는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왜냐면 아랍어가 제비국어에 들어가니까. 저는 심지어 중국어과였는데도 그래서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개월 했지? 한 6개월 했겠죠. 여름이니까. 하고서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 잘 됐으면 제가 여러분들 정시를 하라고 했겠죠? 잘 되지 못했어.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됐어. 리트라이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설득을 끝에. 그쵸? 리트라이의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평촌에서 열심히 모 학원에 가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시를. 평촌 모 학원 있어요. 그 제주도 유명한 러셀 메가스터디 아니에요. 거기 말고 다른 데 하나 더 있어요. 종로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제 딱 하나 남았어.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특목고 아니면은 6평, 9평 성적이 좋으면은 장학금을 줘. 혹하잖아. 뭔가 장학금 더 들어갈 수 있잖아. 장학금 받고 나를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장학생이면 효도지 하면서 들어가. 1년 내내 거기서 써봐요. 그래서 재수를 해요. 재수를 해서 다행히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석사까지 하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꼭 과하게 가지 않기를 바래요. 석사까지 하는 나쁜 행동을 하고 대학생들 잘못하면 대학원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저는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했을까? 다음 여러분 수시를 꼭 놓지 마시고 진로를 처음부터 잘 정하시고 1학년 때 바뀔 것 같잖아? 그럼 그냥 폭을 크게 잡아.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해 그냥. 나중에 줄일 수 있잖아. 선생님, 문과계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넓게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참사를 겪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시를 최대한 잘 써. 그리고 저는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가 본 학생도 그렇고 이상하게 첫째가 재수를 하잖아? 그럼 둘째는 무조건 재수를 안 하겠다고 고지를 빡빡 부려요. 진짜 이건 나도 그랬고 내 동생도 그랬고 그리고 내 친구들도 그랬고 지금 학원에 다니는 애들도 다 그래. 언니가 재수를 하면 동생이 나는 무조건 재수 안 한다고 빡빡 불어요. 그치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동생은 다행히 재수 안 했어요. 다행히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다? 수험생의 정원이 대학의 정원보다 적다. 여러분은 대학은 아무데나 갈 수 있긴 하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수험생의 인구가 더 적어요. 여러분이 갈 수는 있어. 근데 어딜 가야 문제인 거지. 원하는 게 아니야. 제 동생은 수시를 써서 적이 안 됐어. 그럼 뭘 해야 돼? 정시를 해야 돼. 하지만 운 좋게도 정시의 정원이 실제로 정시를 지원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자리는 어딘가다. 제 동생은 운 좋게 서울에 있는 어떤 여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다음 4년제예요. 괜찮았어. 나쁘지 않아. 들어갔어. 그래서 나를 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원어 잘못 쓴 거죠. 장학생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원래 잘못 쓴 거죠. 들어가서 공부를 한 2년 했어. 거기서 나는. 근데 갑자기 2학년 중간쯤에 집에다 폭탄 전화를 합니다. 나는 이 길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때 경영학과였거든 나는. 근데 나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다. 나는 겁나 폭탄선을 던져. 그럼 부모님이 어떻겠어? 그냥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그때 2학년 때 나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실용음악학원 입시학원에 결제를 해. 그리고 열심히 해. 그리고 그해 수능을 봐. 입시를 하러 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죠. 제가 오락가락하잖아요. 안 됐어.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 포기 안 해. 참 좋은 문제 같은 포기 안 해. 이거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려. 그리고 운이 좋게 정시전형을 했는데 어딘가에 붙었어요. 어느 예술대학교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원은 늘 많아요. 여러분. 어딘가 갈 수 있어. 원하는 데가 아닐 뿐이야. 그래서 들어가. 입학을 했어. 그러고 나서 한 달 남짓 3월 다니다가 내기
좋은 학교를 가보고 싶대. 실용음악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학교를 자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해보겠대.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시를 해. 됐을까 안 됐을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게 올해 초의 일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어 그렇게 잘. 그래서 안 돼요. 동생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메가커피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입학을 준비하죠. 왜냐면은 자퇴를 했잖아. 학교를, 이전 학교를. 그거 재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학기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동생이 그래서 몇 수까지 한 거야 실질적으로. 대학교 현역 기준 3학년까지 지금 공부를 한 거잖아. 사실상 사수를 한 거야. 난 재수를 했는데 이 자식이 사수를 한 거예요. 불효자식이죠 사실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생은 사수생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커피를 말고 있다라는 얘기. 비하하는 건 아니고 입학할 겁니다 다음 학기에. 그래서 지금 근데 나는 또 커피를 만들고 올리브영 상품을 팔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좋은 자세. 뭐 어쨌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동생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저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생으로 몇 년을 보내면서 집에 약간 백수처럼 보였나? 사실 그게 아닌데 노예였는데 백수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동생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꽤 잘 풀린 인생이니까 나름.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했냐? 문장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수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생이 입시에 실패했죠. 그래서 사수생이 되었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볼게요. 보니까 어때? 이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문장이네. 자,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서술어부터 보는 겁니다. 서술어를 확인해야지. 딱 보니까 어때? 서술어가 뭐야? 되다 아니다네. 그럼 우리 뭐 써야 돼? 문장에서 반드시 보어를 써줘야 돼. 이가 들어가네. 그럼 뭐야? 이 되었다의 주체 하나는 주어가 될 거고요. 하나는 보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서술어 한번 싹 보시고. 자, 이 된 거는 누가 될 걸까? 누가 주체일까? 사수생일까? 동생일까? 동생이죠. 얘가 주어예요. 그럼 보어는 뭐겠어? 당연히 이거겠죠. 하나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때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를 구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서술의 주체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 왜? 서술의 주체라고 보니까 주어니까. 즉 주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를 파악하려면 뭘 찾아야 돼? 당연히 서술을 찾아야지. 그치? 서술어를 찾아야지. 그래서 서술어를 찾았는데 그 서술어가 어때? 되다 아니다 인지 아닌지 봐야 되죠. 만약에 되다 아니다는 뭐야? 아, 보어가 필요한 문장이구나 하고 주어 하나 빼고 남은 거 보어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되다 아니다면은 아, 보어 필요하겠네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동생은 제가 백수라고 생각했겠죠? 언니가 백수가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백수였던 적이 없어요, 살면서. 자, 보시면 서술어가 여기 있네. 서술어 보니까 뭐예요? 되다, 아니다네. 그럼 뭐야? 보어가 하나 들어가야 돼. 조사 확인하니까 가랑 가. 두 개 있네요. 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보어겠구나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은 아닌 게 누가 아닌 건지 확인해야지. 백수가 아닌 거야? 언니가 아닌 거야? 언니가 아닌 거야. 얘가 주어인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자동적으로 보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된다.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쉬운 문장이라서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조금만 더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 조금 난감을 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장 분석의 팁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장 분석하실 때요. 문장 성분, 문장 분석하실 때 무조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서술어입니다. 무조건이야.
우리 한국어 문법에서는 무조건 서술어부터 찾아야 돼. 서술어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뭘 찾아? 서술의 관계를 찾아야 돼.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주어 찾으라는 거야. 누가 이 서술의 주체인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의 주체는 주어로 넣어주시면 된다. 그럼 객체는? 서술의 객체는 뭐 목적어 아니면 부사하겠죠. 요렇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머지 가지고 분석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쉬운 문장은 여러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문장이 어려워지잖아? 맨날 질문으로 똑같은 거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틀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법, 문장편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언제도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야. 비문학 지문을 분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장이 길어질 겁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연습하게 될 겁니다. 보통 독해기초 수업에서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이 문법뿐만 아니라 독서, 비문학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두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나요, 여러분? 없죠? 아직 어려운 거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바로 그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 거예요. 쉬세요. 제가 맨날 글씨 대결하는데 야, 나 진짜 잘 썼어. 진짜 잘 썼어. 그래. 야, 너 진짜 잘 썼대. 자, 얘들아. 에이 별론데. 아니, 뭔 소리야? 얘들아. 이 초딩 같은 아이들아. 앞에 봐라, 초딩들아. 제가 다음에 초딩들아, 앞에 봐라. 이런 활기찬 초등학교스러운 분위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학원에서 원래 군포중앙고 1학년만 이랬는데 삼봉고도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구 보는 사람 있나요, 여기? 오, 두 분? 네. 더 없어요? 이쪽은 없어요? 이쪽 안 봐요? 너 누구야? 너 봐봐. 여기 어디예요? 저 기아요. 기아요? 어디예요? 근본도 수현이 어디예요? 삼성이요. 친구. 너 일을 찾은가 지금? 왜요? 또 없어요? 또 다른 거 보는 친구들? 지원이 어디예요? 두산이에요. 아, 지금. 왜 비난해? 왜 아니, 비난해? 안 왔어요. 저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두산 팬들이 보고 있다. 또 누구 있어요? 여기 누구? 어디예요? 롯데예요. 또? 10개가 다 나오겠는데? 또? 나 몰라. 오케이, 좋아요. 자동차밖에 안 나. F1 보는구나. F1도 안 나는데. 그럼 뭘 봐요? 그냥 자동차만 좋아해. 자동차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자전거도 좋아하고요. 오토바이도 좋아해. 탈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앞에 봐라. 야구 일본에서 미안하다. 앞에 봐라. 그래서 지금 10개보다 다 있네요, 여기 지금. 그래서 모으다 보면은 꼭 이렇게 한 학교에서 여러 팀이 나와요. 그래서 용고이는 기아랑 두산이 많아요. 그리고 군포고이는 하나가 많고, 그리고 3학년 중에서는 뭐 키움, NC 이런 팀들도 있어요. LG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어떻게 10개보다 다 모으게 됐는데, 여기 또 다르죠. 지금 몇 명이었죠? 5명? 다 다르게 팀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한화 야구장을 다녔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하나 쪽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티켓이 예약하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 야구팀이 뭔지도 모를 때 일단 가서 앉아있으면 다 주황색이었어.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주황색이 된 거야. 지금 아버지는 삼성팬이세요. 대신 삼성팬이세요. 그래서 나랑 엄마만 하나팬, 그리고 동생이 롯데팬 이렇게 들어가요. 그 집이 지금 팀이 3명 있어서 4명인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가 저번 달 초까지 꼴등이었거든. 10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독 1등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1차 고사가 끝났다고 슬퍼하고 아 나는 글렀다, 아 나는 3등 같은데? 글렀다, 4등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꼴등도 다시 1등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수행이랑 기말을 끝까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정시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정시는 진짜 최후의 수단. 약간 도핑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핑 같은 거야.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말까지 잘 힘내세요. 저도 요즘에 최근에 그래서 그 작년부터 학생들이랑 얘기를 했었으니까 야구 얘기를 자꾸 연락이 와요, 매일매일. 쌤 오늘도 하나가 있는데요? 맨날 와. 어떻게 1등을 한 거죠? 맨날 이래 나한테. 그러니까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맨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3학년들이니까 보통.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말이랑 다 잘 챙기세요. 그래서 5월부터 문법, 문학 이런 거 빡세게 들어가셔야 여러분이 다음 퀴즈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이런 대답도 군포중학고 1학년이 처음이에요 지금. 자, 들어가 보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우리 아이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재능이 있네요. 이런 재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은 1차 고사가 조금 더 재밌었을 텐데. 자, 봅시다. 확실히 1차 고사 끝나고 다들 친구를 데려오고 그러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처음에 다들 어색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늘도 대답이 나오네. 자, 두 번째 쟁점 봅시다. 어려워요, 이거. 서술어에 잘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장면의 질문 타입 안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겁나 어려워요. 그냥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서술어에 잘 있습니다. 그냥 이름부터가 폭력적이죠. 이름부터 어려워 보여.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문장의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서술어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 물론 서술어는 빼고 세야 돼, 당연히. 서술어 제외입니다. 서술어 본인이니까 자기는 빼고 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무조건 한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왜? 반드시 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서술어 말고 주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늘 한 자리 서술어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한 자리야. 한 자리 서술어. 그래서 요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말고 꼭 필요한 하나의 성분이 뭐다? 주어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둘만 있으면 완벽해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뭐가 있을까? 일단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요건이 있겠죠. 동사, 형용사가 있을 건데 일단은 형용사, 대부분의 형용사, 그리고 동사 중에서 자동사. 왜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안 돼. 그럼 자릿수가 늘어나니까. 그쵸? 반드시 자동사만 가능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자리 서술어의 서술어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3개 정도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 꽃이 매우 빨갛다. 이 문장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우리 문장 분석할 때 뭐부터 보라고? 서술어부터 보라고. 서술어 어딨어? 여기 있네. 그치? 얘가 서술어예요. 문장 성분상으로 서술어야. 그럼 품사상으로 뭐야? 빨갛다. 품사가 뭐야? 형용사. 왜? 빨갛는다라는 말 안 되니까 형용사지.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 빨갛다라는 게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뭐겠어? 당연히
주어. 그쵸? 얘가 주어입니다. 품사는 뭐예요? 명사의 조사를 더한 거죠. 그쵸? 자, 그럼 꽃이 빨갛다 해도 충분히 완벽한 문장이네. 얘 한 자리 구성인데, 그치? 그럼 이 매우는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문장 성분상으로 뭐야? 부사어. 잘했어요. 부사어라고 할게요. 부사어고 품사는 뭐야? 품사상으로 얘는 부사죠. 부사가 부사어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한번 써볼게요. 이건 지금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이야기인 거야. 그럼 서술어가 자동사일 때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거북이가 빠르게 달린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문장 분석 들어갈 거니까 서술어부터 잡아야 돼. 그치? 자, 서술어 니은 들어갔죠? 달린다라고. 그럼 이게 뭐예요? 형용사야 동사야? 동사. 현재 시제 전화말음이 는 또는 니은 들어갈 수 있으면은 동사 그랬죠? 자, 주어는 여기 앞에 거북이가 네요. 명사의 주격조사 더한 형태고 거북이가 달린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럼 빠르게는 뭐야? 부사. 그치? 부사어예요. 부사어. 그냥 부사어. 왜 풀었었지? 나도 모르게. 자, 그러면은 품사는 뭐야? 품사는 뭐야? 아니죠. 빠르게는 부사가 아니지. 기본형이 따로 있잖아. 빠르다라는. 그쵸? 형용사래.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거듭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심화 버전으로 볼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 서술격 조사인 경우 한번 볼게요. 쉽죠? 그는 근데 저 종이 한 장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네, 종이 저기 뒤에 있어요. 환경평가 옆에 A4용지. 대학생이다. 자, 서술어 어디 있어요? 대학생이다. 여기에 있죠. 서술어네. 얘는 지금 뭐예요? 체열에다가 서술격 조사를 붙인 형태네. 그치? 명사 더하기 서술격 조사의 형태로 얘가 지금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주어는 여기 있네. 주어는 대명사. 에다가 주격조사 붙인 형태인 거죠. 편의상 지금 제가 다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이때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한다. 꼭 가져야 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럼 한 자리 다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나 추가해서 두 자리로 가야겠죠. 이번에는 서술어가 문장 성분을 2개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주어는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죠? 누적하는 거예요. 주어는 깔고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주어에다가 어떤 것들을 좀 더 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장은 주어랑 서술어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생략하면 안 되는 애들을 하나씩 더 넣어주는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주성분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목적어, 보호 이런 애들이 주어랑 함께 들어가야 돼. 또 하나는 더.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라는 이름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서술어 또는 주어, 필수적 보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서술어가 가능한 거는 뭐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동사 중에서도 누구만 가능해?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타동사만 가능해. 우리 아까 한 자리는 자동사만 가능했잖아. 그쵸? 타동사만 가능해. 그리고 형용사 중에서도 불완전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걔만 가능해. 요렇게. 또는 뭐 더 있겠죠.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언급을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땡땡땡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불완전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 되다 아니다. 얘가 대표적인 불완전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봅시다. 예시를 좀 볼게요. 선생님 오늘 뭐 먹었어요? 저요. 저녁에. 마라 팽이버섯 말이. 방금 먹었다고? 네. 그래요? 그럼 문장을 만들 때 현석이가 마라 팽이버섯? 마라 팽이버섯을 먹었다 라는 문장을 볼게요. 자, 이 문장의 서술어 뭐야? 먹었다, 그치? 서술어 동사적 먹는다라는 말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먹었어? 현성이가 먹었잖아. 그쵸? 주어. 명사죠. 명사에 줘서 나온 거지 지금. 고유명사.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마라팽이 버섯을 뭐예요? 목적어. 그치?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명사죠. 이거 없으면 돼, 안 돼? 현정이가 먹었다. 이러면 문제 완성 돼, 안 돼? 안 돼요. 뭘 먹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뭐야?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먹다라는 거는 두 자리 서술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어가 들어가는 경우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동생이 사수생이 되었다. 슬픈 문장. 자, 서술어 확인하니까 뭐예요? 되다. 그죠? 그리고 불완전이라고 했지, 아까. 동생이 주어져. 명사님. 사수생 이거 뭐예요? 아까 5어였죠? 5어.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통 이런 게 좀 쉽습니다. 얼음이 물로 변했다. 자, 요거 서술어죠. 주어 뭐예요? 얼음. 그럼 이건 뭐야? 로가 붙었네? 로는 뭐예요? 부사격 조선해. 얘 부사어네. 근데 얘 없으면 돼, 안 돼? 얼음이 변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돼요. 꼭 있어야 돼. 얘는 그런 이름이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자리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은 세 자리입니다. 끝이야, 세 자리가. 박박 긁어 모으면 세 자리가 돼요.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암기해야 돼. 왜냐면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 슬쩍 빼도 뭔가 문장이 자연스러운 거야. 자꾸 헷갈려. 그래서 맨날 물어봐. 필요하냐고. 이거 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 맨날 물어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세 자리 서술어는 늘 형태가 같아요. 일단은 주어 서술어 들어가야 되고, 그 사이에 뭐 들어가?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형태가 늘 같아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그리고 서술어. 이 형태만 쓰입니다. 서술어 제외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서술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게 붙이다, 삼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밖에도 수요동사, 주다 이런 거.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책상에
뭐냐면요. 얘가 지금 서술어서 이게 주어입니다. 그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을이니까 목적어. 얘는 부사어인데 사라지면 안 돼서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는 은근슬쩍 하나 빼도 뭔가 말이 돼. 색상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자꾸 내가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리 서술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틀리잖아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얘는 무조건 세 자리구나. 왜냐면 이건 자릿수는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사전 활용하기 문제에 나와요.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마음이 편해요. 이건 되고 사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사전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서술어 자릿수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아 얘는 두 자리밖에 안 되네. 얘는 세 자리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요. 8번 볼 겁니다. 9페이지 될걸? 9페이지 8번. 지금부터 풉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냥 풀어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아요. 같이 묻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전 문제를 보면은 그 숫자 옆에 대괄호 같은 거, 까만 대괄호 같은 거 보이시죠? 거기에 을, 에게, 으로 이런 거 보일 거야.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의 개수야. 주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술어 대신에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개수에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볼게요. 듣다 01번에 1번 볼게요. 대괄호 안에 땡땡땡 을이라고 써있죠. 이건 얘가 뭐야?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럼 주어가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건 아니야. 주어는 말 안에도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정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주어랑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1에 1번으로 쓸 경우. 이해돼요? 자, 그럼 듣다 01번에 2번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두 개 나오죠. 성분 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랑 을이라는 목적어 나와. 그럼 몇 자리에는? 세 자리. 주어는 안 써도 필수인 거 알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듣다 01에 2번은 세 자리 써준 거야. 그럼 듣다 01에 3번도 세 자리여야겠죠. 누가 무엇을 어디로. 그쵸? 무엇으로? 자, 그럼 밑에 듣다 02 한번 볼게요. 이 듣다 02는 어때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 딱 하나밖에 없네. 이게 몇 자리? 두 자리. 그쵸?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듣다 01은요. 그 안에 1, 2, 3, 3개가 같이 묶여있죠. 이 1, 2, 3은 다의어 관계예요. 필수 성분을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가 다른 다의어 관계인 거죠. 그럼 듣다 01과 듣다 02는 아예 표제어가 나누어져 있죠. 얘네는 동음이의어 관계예요. 아예 다른 단어야. 소리만 같고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 관계예요. 듣다 01 안에 묶여있는 세 개는 다 의어고 뜻이 여러 개인 거야. 하나의 중심 뜻이 분화된 거.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필수적 답을 다 해줬는데 3번이죠. 자, 1번 A는 두 자리 서술어니까 틀린 거고, 그치? 을이랑 주어 필요하다, 그쵸? 2번 D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니까 틀린 거고요. 3번은 맞는 말. 4번은 A와 D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같다. A는 을, 목적어와 주어를 필요로 하고요. D는 어때요? D는 필수적 부사어랑 주어를 필요로 하죠. 다르죠? 그 다음 B와 D는 의미의 차이가 있대요. 당연한 거, 그렇지? 근데 서술어 자리수가 같아요? 다르죠. 누가 더 많아? B가 더 하나 많죠. 그러니까 5번 틀린 거.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푸신 김에 1번, 2번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번, 2번도 풀어볼게요. 자, 다 풀었나요? 1번에 몇 번? 3번. 맞아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3번이 왜 틀렸을까? 디귿에 서술어 샀다는 주어, 관용어, 목적어를 필요한다. 틀렸죠? 관용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누나가 책을 샀다 해도 완벽하죠. 한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2번. 2번 몇 번? 답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서. 자, 보자. 자, 2번은요. 필수 성분,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탐구 과정을 보니까 하나씩 빼보는 거야. 주어도 빼보고, 관용어도 빼보고, 목적어도 빼보면서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거야. 자, 기억 한번 볼게요. 희선이는 맛있는 빵을 먹었대요. 자, 먹는다. 우리 아까 현성이가 팽이버섯 먹었다라고 얘기했죠. 즉, 얘는 뭐야? 두 자리. 주어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1번 기억이 희선이는 생략해도 문장 성립 안 하죠. 주어는 절대 빼면 안 돼. 1번을 골랐다면 약간 반성 들어가야 됩니다. 1번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3번 기억에 먹었다.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맞죠? 앞에는 맞는 말. 자, 그 다음 4번 기억에 맛있는 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스스로 맛있느냐는 관용어 필요로 해요? 필요 없지. 관용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치? 자, 5번. 기억에 먹었다. 두 자리 서술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자, 꼭 필요한 거 뭐야? 피다는 주어만 있으면 오케이. 부사 없어도 되지? 그럼 얘는 한 자리 서술어네.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빨간과 장미꽃이 모두 생략하면 문장 안 되죠. 주어 날아가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피었다는 모두 피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필요 없을 때 이 문장에도 없어요. 3번 그래서 뒤에 니은 때문에 틀린 거고요. 4번 활짝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 그럼 바로 뭐예요? 5번. 기억은 2자리, 니은은 1자리. 그래서 여러분 4번 같은 거 문장 구조 좀 조심하세요. 4번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이 말은 서술어가 얘를 꼭 필요로 한다. 즉 얘가 필수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마무리했고요. 자, 여러분 3번도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3번 푸실 때요. 뭘 가장 먼저 봐야 돼?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치?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됐든 뭐는 항상 있어야 돼. 주어는 항상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선지 중에서 주어를 포함하지 않은 선지는 지우고 시작해야지. 뭐? 기억이 없는 선지는 지우고 시작해야죠. 3번, 5번은 일단 지우고 들어가는 거야. 절대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소설은 다 주어를 필요로 하니까 한 자리라도. 그쵸? 3번, 5번은 지우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돌려주다라는 서술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냐라는 건데요.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4번을 골라야 돼. 보통 이런 수용동사 같은 거 있죠. 주는 거, 영어로 치면 수용동사. 뭔가를 주고 그러는 거는 보통 세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하니까 세 자리. 혹시나 내가 틀렸다 그러면 돌려주다는 세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하면서 나가면 돼. 우리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틀리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틀린다면 그냥 앞으로 안 틀려야겠다는 생각하시고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서술어 전해서 마무리할 거고 쉬었다가 마지막 쟁점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은 관형어랑 관형사를 구분할 거예요.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나는 열심히 해줄게.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자, 아이들아 보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쟁점입니다. 이렇게까지 초하이 텐션의 3번고를 본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 좋네요. 자, 봅시다. 세 번째 쟁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관형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형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 관형어, 관형사, 부사어, 부사 맨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관형 풀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 문장을 하나 만들 거야. 자, 내가 뭘 했냐? 반지를 샀어. 그런데 어떤 반지를 샀냐? 어떤 반지를 샀을까? 첫 번째로는 오늘따라 학생이 산 반지가 예쁘네. 학생의 반지를 매입했어. 학생의 반지 있는 사람 있나요? 있네. 학생의 반지를 샀다. 자, 두 번째 뭐야? 그냥 새 반지를 산 거야, 내가. 또 세 번째,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쁘네. 예쁜 반지를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반지야? 다이아 반지를 살 수도 있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다 뭐야? 공통적으로 반지라는 체험,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가 전부 얘를 수식해.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뭐예요? 관형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관형어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관형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관형어는 보니까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를 붙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명사 더하기 관형격 조사의 형태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관형사. 얘는 뭐게? 예쁜. 얘는 뭐해? 어떤 형태야 얘는 지금? 어떤 형태가 지금 관형어가 된 거지? 얘는 맞아.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어간 더하기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이렇게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이아몬드 그냥 명사예요. 그냥 명사가 그 존재 자체로 뭐 없이도 관형격 조사 없이도 그냥 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예쁜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끌고 와 볼게요. 자, 이 예쁜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 하니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예쁜. 우리 이거 사전에서 검색할 때 예쁜이라고 검색해요? 안 그러죠? 예쁘다라고 검색해야 되지.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용어의 기본형. 기본형을 활용하면은 활용형이 되는 거죠. 얘 기본형은 예쁘다. 기본형은 왜 찾아야 돼요, 우리? 기본형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본형을 찾는 이유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용어의 활용을 다루기 위해서 늘 어간과 어미를 가를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늘 뭘 해라? 기본형에서 다를 때라. 다를 때는 남는 게 전부 다 뭐다? 어간이다.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럼 어간 뒤에 붙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어미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 예쁨이라는 아이는 어간인 예쁨에다가 뭘 붙인 거야? 니은을 붙인 거야. 우리 방금 했잖아, 그치? 어간이 예쁘라는 건 알겠어. 오케이, 얘가 어간이야. 그럼 얘는 뭐야? 뒤에 붙은 거. 어간 뒤에 붙는 건 전부 다 뭐다? 일단 어미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어미야, 어미. 그런데 어미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했어.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위치. 두 번째 기준은 기능이었죠. 위치를 보니까 어때? 이 예쁜이라는 단어 끝에 얘가 붙었네. 그치? 이 어미는 지금 단어의 끝에 붙은 애야. 그래서 단어의 끝이라는 뜻에서 어말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얘는 어말, 어미라는 이름으로 불릴 겁니다. 그럼 기능은 뭐야? 이 니은의 기능은 뭐야? 굳이 니은을 붙이는 이유가 뭐야? 반지를 꾸미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체온을 수식시키려고.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얘기했죠. 전성은 뭐예요? 성질 전환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치? 관형사인 것처럼 성질을 전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은
전성 어미가 붙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용언이 활용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를 통해서 용언의 형태를 바꾸는 활용을 했어. 그럼 이 용언의 품사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어미 가지고 품사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죠.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전성 어미는요, 품사 같은 거 절대 못 바꿔. 그 정도의 능력 없어요. 그쵸? 그래서 품사 변화가 없어요. 얘는 똑같이 뭐야? 그냥 형용사야. 형용사. 다만 문장에서 뭘로 쓰이는 거야? 관형어로 쓰이고 있을 뿐. 품사 자체는 여전히 뭐다? 형용사다. 왜? 전성 어미가 붙었으니까. 전성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아직도 뭐인 거야? 아직도 용언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애는 누구야? 품사 변화가 가능한 경우는 하나예요. 어미가 아니라 접사가 붙어야 돼. 접사가 붙으면은 품사가 바뀔 수 있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쁨이라는 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형용사를 문장 안에서 관형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관형어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예요. 문장 성분이 관형어일 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좀 하나 볼게요. 아까 거북이가 빠르게 달린다 했었죠? 빠르게 갈 겁니다. 빠르게. 자, 우리 빠르게라는 말 사전에 검색할 때 빠르게라고 검색하나요? 아니죠. 빠르다. 맞아요. 빠르다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게 기본형이야. 그럼 어가는 어디까지야? 기본형에서 다를 뺀 나머지 빠르까지가 어간이야. 그럼 뒤에 붙는 건 전부 어미겠죠. 자, 그럼 빠르게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 어간인 빠른 뒤에 누가 붙었어? 개가 붙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금도 했잖아. 얘가 어간이라는 건 다 알아. 얘는 뭐야? 어미야.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또 나눠야 돼. 그쵸? 그럼 위치상으로 뭐야? 빠르게. 끝났잖아. 이 단어 하나가. 단어를 끝내버렸네? 얘는 어마어미지. 기능상으로 뭐예요? 빠르게 달린다 라고 하면은 달린다는 용어 서술을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부사지. 부사어지. 그래서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봐야 돼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체면을 수식하잖아. 그치? 부사형 전성어미는 부사인 것처럼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 용언 수식할 수 있어야 되고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전히 뭐야? 어미가 붙은 거니까 품사 변화 있다 없다. 빠르게는 품사 변화 없다. 그럼 여전히 뭐다? 품사가 빠른다라는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예요? 형용사. 여전히 형용사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보자. 자, 하나만 더 볼 건데 참고하세요. 빨리. 이건 뭘까? 빨리. 기본형이 뭐예요, 이거? 빨리. 기본형이 마찬가지로 빠르다예요, 이것도. 그럼 똑같잖아, 아까 했던 거랑. 그치?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앞에 빠르까지가 어간인 거 알겠어.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빠르 더하기 입니다. 빠르이가 아니라 빨리예요. 이거 우리 한 3월 24일에 배웠어. 르불규칙 활용입니다. 이거 르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르불규칙 활용에 의해서 빠르 더하기 이가 빨리가 된 거야. 근데 이때 이는요 특이해. 전성어미가 아니야.
여전히 얘가 형용사 동사였잖아. 품사 못 바꿨잖아. 근데 전미사는 품사를 바꿔요. 그래서 얘는 뭐야 이제? 얘는 이제 부사야. 전미사가 붙으면 그게 돼버려. 부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둘 차이를 잘 비교해주세요. 왜냐면은 맨날 똑같은 문제가 맨날 질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몇 번 문제냐면요. 이게 쭉 넘기시면은 나올 건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이게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16페이지입니다. 20번 풀어보세요. 16페이지 20번 풀어보세요. 풀었죠? 자, 20번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일단 기역, 새로운 글이죠. 문장 내에서 무슨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어? 글을 수식하잖아 지금. 무슨 어? 무슨 어? 관형어. 그치?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품사는 뭐야? 관형사예요? 품사는 뭐야? 기본형이 따로 있는 걸 보니까 새롭다라는 기본형 따로 있잖아. 그치? 형용사네. 그치? 얘는 관형어인 동시에 형용사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품사는 본질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니은으로 갈게요. 새 글이래. 지금 글을 수식하고 있네, 새가. 그치? 그럼 문장 성분상으로 뭐야? 관형어지. 품사상으로는 뭐야, 그러면? 새는 대표적인 관형사. 관형사. 그치? 관형어, 관형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관형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 예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리을입니다. 빠르게 달린다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치? 그러면은 용언을 수식하는 거니까 일단 문장 성분상으로 부사어라고 봐야겠네요. 부사어죠. 그럼 기본형은 뭐야? 빠르다는 기본형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개를 붙였으니까 얘는 품사상으로는 형용사. 그래서 부사어고 형용사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빨리는 어때? 부사어만 알겠어 이제.
그리고 이때 알려줬죠. 얘는 그냥 부사다. 빠르게가 형용사고 빨리는 부사다 라고 얘기했죠. 외워주시는 게 좋아. 빨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어이자 부사가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마치 관형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2번을 고르셔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앞에 이론 페이지로 넘어봅시다.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은 4페이지 부속성 부분에 관형어와 부사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관형어 세 가지 나오죠. 관형사, 그리고 체험 더하기 관형격 조사 의. 근데 이때 의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 의에다가 과로 집어옵니다. 생략 가능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마치 명사가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요번에 관형사는 계속 보고 있죠. 예쁜. 자, 부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당연히 있을 거고요. N격 조사 형태, 요거. 그쵸?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되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요번에 부사형은 당연히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 역시 어때? 생략이 가능하겠죠. 학생은 합격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격조사는 늘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알겠죠? 생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 문장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생략이 된 것 뿐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싹 정리하시고 모르는 거 바로 질문하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푸세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